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경제체계 전체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급진적인 가정이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고 사람은 원할 때만 일하며 화폐의 의미 자체가 희미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 말을 흥미로운 뉴스 정도로 소비하지만 정작 그 안에 깔린 경제 논리는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주가 흐름만 좇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머스크의 발언을 한 번 더 과장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제하고 있는 구조 변화를 차분히 경제학의 언어로 풀어보는 일이다.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요약하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된다. 인간의 노동이 경제의 핵심 투입 요소이던 시대가 서서히 끝나고 전기와 연산 능력, 그리고 로봇이 새로운 의미의 생산 요소로 부상하는 구조 전환이다. 이 전환이 충분히 진행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능력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지지만 그 과정에서 가격과 임금, 나아가 돈의 역할까지 모두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가 단순한 경기 순환이나 한 산업의 호황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의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니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가격이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왜 내려가느냐이며 머스크가 말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침체형 디플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다. 일종의 기술 혁신과 자동화에 의해 공급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생산 비용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공급 주도형 디플레이션인 것이다. 이 경우 경제 전체로 보면 실질 생산과 효율은 높아지지만 전통적인 임금 소득과 고용 구조는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결국 화폐와 자산의 기능도 재해석을 요구받게 된다. 머스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물리적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차 회사와 로켓 회사, 에너지 저장 회사,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을 각각 별개의 사업부로 보지 않는다. 전기 생산과 저장, 데이터 처리, 로봇 제조를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으로 묶어놓고 이 시스템이 경제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할지를 계산해 온 사람이다. 즉, 전통적인 의미의 경영자가 아니라 에너지와 연산이라는 물리 법칙을 기준으로 경제를 해석하는 특이한 유형의 사업가이자 시스템 설계자에 가깝다. 그가 그려온 그림을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정리하면 네 가지 거대한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활동의 데이터화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업무 시스템뿐 아니라 제조 공정과 물류, 금융, 자동차 운행까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거의 예외 없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경험과 직관 속에 머물던 정보가 이제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경제 전반이 거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능력과 그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과거에는 국가 연구기관 수준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민간 기업이 비슷한 연산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전력 사용량은 과거와 비교해 수배 이상 커졌고 전력망과 냉각 인프라의 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의는 더 이상 공장 기계나 가정의 전등을 켜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일종의 생산 토대가 되었다. 셋째는 생산 방식의 전환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장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지만 이미 상당수 산업에서는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었다. 앞으로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사람의 개입 없이 로봇이 설계부터 조립, 검사, 물류까지 수행하는 완전 무인 제조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 대 노동의 대체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진행되는 사례이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함수의 형태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다. 넷째는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러한 기술 변화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력 인프라 확충과 데이터 센터 건설, 인공지능 연구 지원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선언하고 있다. 과거처럼 민간 기술 기업이 먼저 혁신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공투자와 산업정책이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 흐름을 밀어주는 모습이다.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향후 성장 전략의 기반 산업으로 이미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며 투자 관점에서도 단기 테마가 아닌 구조적 트렌드로 봐야 한다는 신호다. 이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뉴스가 복잡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 보인다. 어떤 날은 기술주가 급등하고 다른 날에는 경기 둔화 기사가 쏟아지며 금리 전망과 정책 뉴스가 서로 다른 방향의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머스크식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단기적 소음 뒤에는 하나의 단순한 방향, 즉 노동이 전기와 연산으로 대체되는 장기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단기 차트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구조적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만 개별 뉴스와 가격 변동을 올바른 맥락 안에 배치할 수 있다. 경제학적 언어로 이 방향을 다시 쓰면 생산 요소 구조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와 노동, 물적 자본이 성장의 세 축이었고, 특히 노동은 소득 분배와 수요 형성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량 도입은 노동 투입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만들고 에너지와 연산 능력이 새로운 의미의 필수 투입 요소로 부상하게 만든다. 이때 임금 소득에 의존하던 가계의 구매력과 전통적인 고용계약, 복지제도, 조세 구조까지도 재설계가 필요해지는 후폭풍이 함께 발생한다. 머스크는 이러한 구조 변화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 활동을 통해 현실의 시리움으로 추진해온 인물이다. 그는 전기차를 통해 운송 부문의 전력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태양광과 배터리 사업으로 전기 생산과 저장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우주 산업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인공지능 연구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생산 현장 자체를 전기 기반 자동화 시스템으로 치환하려는 계획의 연장선이다. 이 모든 사업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전기와 연산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의 부품들일 뿐이다. 특히 그가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것은 전력망의 한계와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가 언젠가 경제의 병목 지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공지능 모델과 로봇 공장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전원 체계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고효율 송배전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전력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경제는 중간에 속도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정의는 더 이상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생산 용량을 결정하는 최상위 제약 변수로 변모한다. 이제 디플레이션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자. 머스크가 말하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얼어붙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리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로봇과 자동화 설비, 인공지능 시스템이 쉬지 않고 가동되면서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환경을 상정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경쟁 때문에라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공급이 과잉이 되는 만큼 전통적인 의미의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소비자 후생을 무조건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상품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 노동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 중산층과 서민층의 임금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얼마나 넓게 분배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 진보가 어떤 사회에는 풍요를, 다른 사회에는 양극화와 불안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도나 새로운 형태의 소득 보전 장치를 언급하는 이유도 이러한 분배 구조의 파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본과 기술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빠르게 커지는 반면 노동의 몫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시나리오다. 자본 소유자와 기술 플랫폼을 가진 소수 기업이 인공지능과 로봇, 데이터 센터를 통해 막대한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소비자로만 대면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단순한 물가 하락이 아니라 소득 분배와 사회계약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머스크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특정 종목을 사느냐, 팔느냐를 넘어 앞으로의 경제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마주하는 일이다. 요약하면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공상과학적 세계라기보다는 전기와 연산 능력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재정의하는 새로운 생산체계의 등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의 폭증과 연산 능력의 확장, 생산 방식의 자동화, 정부 정책의 재편이라는 네 가지 축이 이미 현실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뿐 아니라 임금, 이자율, 자산 가격, 통화 정책의 역할까지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하고 투자 전략 역시 단위 실적보다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머스크가 제시한 5개의 핵심 축을 기준으로 전기, 컴퓨팅, 냉각, 지능, 로봇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축에서 어떤 기업들이 구조적 수혜를 볼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제 머스크가 말하는 5개의 축을 하나씩 찬찬히 뜯어보자. 그의 머릿속에서 미래 경제의 출발점은 언제나 전기다. 과거에는 전기가 공장을 돌리고 집안 전등을 켜는 보조적 자원에 가까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중심이 되는 경제에서는 전기가 곧 생산 능력 그 자체가 된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한 나라의 성장 속도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력 생산량이 아니다. 머스크가 강조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구조, 다시 말해 송전망과 배전망, 분산 에너지 시스템 전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정의는 더 불규칙하게 생산되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충전소, 로봇 공장은 더 일정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한다. 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기업, 전력 흐름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전기축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순 발전 회사나 공기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급 전력 장비와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에너지 저장 장치, 고압 직류 송전, 분산형 변전, 설비 같은 영역이 모두 전기축에 속한다. 머스크가 이 영역을 중시하는 이유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전기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이다. 에너지 경제학의 언어로 말하면 전기가 미래 인공지능 경제의 절대적 병목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성장 산업인 셈이다. 두 번째 축은 컴퓨팅, 즉 데이터 처리 능력이다.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싸게 계산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굴리는 거대한 운영체제라고 본다. 그러려면 개별 기업이 몇 대의 서버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국가 단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다. 고성능 반도체 기업이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실적만 보면 컴퓨팅 축을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스크의 관점은 훨씬 광범위하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 데이터 센터 건설, 전력 공급, 냉각 장치, 네트워크, 인프라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연산 공장으로 본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컴퓨팅 축은 생산 함수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된 변수였다. 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노동이 확보된 이후로는 추가적인 생산 증가가 컴퓨팅 파워에 의해 제한된다. 즉, 계산 능력이 새로운 한계 요인이 되고 이 한계를 넓히는 기업과 국가가 장기적인 생산성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축은 냉각이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일반 소비자는 이 영역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열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규모를 키울 수 없다. 고성능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발열이 심해지면 가동 속도를 낮추거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결국 비용과 효율성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머스크가 보는 미래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은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로봇이 생산 라인을 가득 채우는 순간 공장과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열 발생 장치가 된다. 이때 냉각 기술은 전력 효율성과 직결되며 나아가 전체 시스템의 경제성을 좌우한다. 냉각 설비와 공조 기술, 액체 냉각, 열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공지능 경제의 숨은 필수 인프라가 되는 이유다. 네 번째 축은 지능,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다. 전기와 컴퓨팅, 냉각이 몸체를 이루는 하드웨어라면 이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두뇌는 소프트웨어다. 머스크가 말하는 지능 축은 단순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공장과 물류, 에너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산업용 운영체제에 가깝다. 수많은 센서와 로봇, 설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플랫폼이 바로 이 지능축의 핵심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이 지능축이 생산성의 질적 변화를 만든다. 단순한 자동화가 반복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수준이었다면 지능형 운영체제는 생산 과정 전체를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전통적인 총요소 생산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요소이며 같은 설비와 같은 노동 투입으로도 훨씬 더 많은 생산량과 더 높은 효율을 가능하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능축을 장악한 소수 플랫폼이 여러 산업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다섯 번째 축은 로봇과 물류, 실제 생산이다. 머스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경제의 모습은 인간이 일하던 공장과 물류 창고, 서비스 현장을 로봇이 채우는 세상이다. 이때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앞서 말한 전기와 컴퓨팅, 냉각, 지능이 한데 응축되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구현체다. 로봇이 인간처럼 이동하고 조작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순간 노동의 대부분은 전기로 환산 가능한 비용 항목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인건비가 제조 비용과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였다. 그러나 로봇이 보급되면 초기 투자와 유지 비용, 전기료만 감당하면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이는 생산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특정 기업에게는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진입 장벽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 5개의 축은 서로 분리된 산업이 아니다. 전기가 부족해지면 컴퓨팅과 냉각은 함께 멈추고 로봇은 설 수밖에 없다. 지능 축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와 공장은 혼란에 빠지고 효율성은 빠르게 떨어진다. 즉, 어느 한 축이 병목이 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과 충격이 발생하고 이 병목을 해결하는 기업과 기술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든다.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머스크가 말하는 종목 5개란 결국 이 5축을 대표하는 기업 유형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전이 축에는 송배전 장비와 전력관리,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자동화 기업이 속한다. 컴퓨팅 축에는 고성능 반도체와 클라우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냉각 축은 데이터 센터와 공장, 통신 인프라에 열을 제어하는 전문 장비와 솔루션 기업들이 핵심이다. 지능 축에는 산업용 운영체제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포진한다. 그리고 로봇 축에는 전기차와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무인 공장 솔루션을 가진 제조 기업들이 포함된다. 각각의 축에서 특정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그래야만 당일 뉴스와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언제가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일까? 머스크의 발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몇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첫째,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실제 실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초기 구간은 기대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 이때는 전부를 걸기보다는 구조를 공부하고 어느 기업이 각 축에서 진짜로 필수 역할을 하는지 구분하는 학습의 단계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반드시 한 번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 구간이 온다. 정부 정책이 늦어지거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이익이 생각보다 더디게 성장하면서 시장이 실망하는 구간이다. 뉴스와 주가 차트만 보면 마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 기업의 재무 구조와 기술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오히려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진짜 조심해야 할 구간은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다. 전력 인프라 투자 축소, 인공지능 규제 강화, 로봇 도입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노동 규제 강화 같은 요인이 동시에 겹치면 속도 조절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나리오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언제나 기술 변수와 함께 정책 변수, 사회적 수용성 변화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 넷째, 절대로 서둘러 팔지 말아야 할 구간도 존재한다. 구조적 성장 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스토리만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적과 수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생산 비용이 실제로 떨어지고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며 경쟁 기업이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숫자로 드러나는 시점이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 차익 실현을 고민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구간이야말로 독점력과 진입 장벽이 확인되는 핵심 구간이다. 이제 머스크가 던진 또 하나의 논쟁적인 주장, 화폐의 의미가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보자. 로봇과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생산을 담당하고 나면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는 매우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는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도 충당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굳이 전통적 임금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고 돈을 축적하는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등장한다. 경제학적으로 이는 화폐의 세 가지 기능, 가치 저장 수단과 교환 수단, 회계 단위가 모두 재검토되는 상황과 연결된다. 기본적인 생활 소비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수준으로 내려가더라도 희소한 자원, 예를 들면 토지나 특정 문화 자산, 개인화된 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화폐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기본소득이나 디지털 화폐, 새로운 과세 구조를 통해 재구성될 가능성이 더 높다. 머스크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돈의 의미가 노동시간의 댁에서 시스템 참여 권리로 바뀔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개인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을 찾아 자신의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인간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무, 복잡한 제도 설계와 협상, 다문화적 소통 능력 등은 여전히 인간의 장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적절히 분산시키며 구조적 변화의 수혜를 받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야 한다. 셋째, 정책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필수다. 구조적 디플레이션과 기술 진보는 정치와 복지, 교육 제도를 통해 재분배 방식이 바뀔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재교육 프로그램, 노동 이동 지원, 데이터 소유권과 같은 논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이 시작된 주제다. 개인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정리해보자.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과장된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미 일부는 현실이 된 구조 변화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모든 일이 그대로 그가 예상한 속도로 진행되리라고 믿는 것 또한 위험한 단순하다. 경제학적 합리성은 그의 시스템적 시각을 차분히 참고하되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둔 채 확률을 계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프레임을 갖는 일이다. 전기와 컴퓨팅, 냉각, 지능, 로봇이라는 5개의 축을 머릿속에 구조화해두면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어느 축에 속하는지, 병목을 풀어주는 소식인지, 속도를 늦추는 신호인지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 종목과 가격, 타이밍을 얻는 방식이야말로 머스크가 본 미래의 일부를 자신의 자산과 삶의 전략으로 가져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들어갈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 변화 속에서 한국과 같은 선진공업국은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될까? 한국 경제는 이미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전력 의존도가 크며 반도체와 디지털 인프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 경제로의 전환에서 분명 기회 요인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비용과 전력망 안정성, 인구 구조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조적 디플레이션이 현실이 되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내수 시장의 임금 구조, 복지 제도의 설계까지 한꺼번에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선 정의 축에서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발전 설비와 송배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로봇 공장이 동시에 늘어나면 현재의 전력망이 어느 순간 병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력 다변화와 원전 비중,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 전력 회사뿐 아니라 전력망 자동화, 에너지 저장, 고효율 전력 장비 같은 세부 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 컴퓨팅 축에서는 이미 반도체와 메모리, 파운드리 분야가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성능 연산 칩과 초대형 메모리, 고대역 통신 장비가 동시에 요구된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한다. 따라서 단순히 반도체 경기의 단기 사이클만 볼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연산 수요의 장기적인 추세와 각 기업의 기술,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냉각 축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기업이 적지만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고밀도 데이터 센터와 통신 기지국, 배터리 생산 라인은 모두 정교한 온도 관리와 열 제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한 설비 기업과 소재 기업은 인공지능 경제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 투자자라면 해외 상장사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가진 중견 기업과 부품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능축, 즉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영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부분이다. 하지만 산업용 인공지능, 공정 최적화, 물류 운영체제, 금융 리스크 관리 같은 특화 영역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제조 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실제 공장과 물류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쥐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소유권과 활용 규칙,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데이터 개방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로봇 축에서는 이미 여러 나라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 물류 로봇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공장 자동화와 로봇 설비를 도입해온 경험이 있고 고부가 가치 제조 업종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조립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의료와 돌봄 로봇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만 노동시장의 수용성과 규제, 안전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보자. 첫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당위 실적과 차트 흐름보다 5개의 축 중 어느 축에 해당하는지부터 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전기와 컴퓨팅, 냉각, 지능, 로봇 중 어디에 속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그 축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본다. 시장에서 소음이 커질수록 이런 분류 체계가 투자자의 심리를 지켜주는 기준이 된다. 둘째, 같은 축 안에서도 가치 사슬을 세분화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컴퓨팅 축 안에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장비, 소재,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서로 다른 단계가 존재한다. 어떤 단계가 가장 큰 병목이고 어느 단계가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는지 분석하면 구조적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연구개발 투자, 고객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안정적인 장기 투자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셋째, 구조적 성장주 특유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 기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은 나중에 따라오는 구조에서는 중간에 도래하는 조정 구간에서 쉽게 포기하기 쉽다. 투자 금액을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 안에 두고 여러 종목으로 분산하면 구조적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레버리지와 당위 차입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구조적 변화의 초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다. 넷째, 정책과 규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데이터 센터, 원자력과 같은 분야는 본질적으로 규제 민감적인 산업이다. 정부의 한 문장, 규제기관의 한 발표가 기업 가치와 산업 성장 속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정치와 정책 뉴스도 구조적 관점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노출된 포지션은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동과 자산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구조적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단순 저축과 금리만으로는 자산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키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경제에 인프라에 해당하는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노동시장에서의 나 자신과 자본시장에서의 나 자신을 동시에 경영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지는 시대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종종 과장되거나 극단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의 말이 현실이 되느냐의 논쟁을 떠나 그가 짚고 있는 구조적 방향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기와 연산, 냉각, 지능, 로봇이라는 5개의 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와 시민이라면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가 던진 구조적 질문을 자기 언어로 다시 정리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공포도 맹목적 낙관도 아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병목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냉정한 태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끄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시대는 준비하지 않은 이에게는 위기이지만 구조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이에게는 새로운 부의 재편 시기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스크의 머릿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나만의 경제 지도를 그려 나가는 것이다.